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슬픔이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슬픔 중에 하나가 사별로 인한 슬픔일 것 같아요. 특히 자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경우에 그 슬픔을 어딘가 털어놓거나 공유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오늘은 제 친구 심리학자 김서연 임상심리 전문가를 모시고 자살 사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이라고 하고요. 임상심리 전문가이고 마인드웍스라는 상담센터에서 다양한 상담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별하신 분들을 위한 애도 상담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 사별자 분들을 위한 단체인 메리골드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일반적인 분들은 자살 사별 상담이 왜 따로 있어야 되는지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담과 다른 게 있나요? 일단은 애도 상담 자체가 되게 생소한 말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누군가를 죽음으로써 이별한다라는 거는 특히 그 대상이 친밀한 관계일수록 마치 내가 당연히 알고 있었던 이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혼란스러움과 참담함, 슬픔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담들이 조금 필요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죽음의 이유가 자살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반적인 사별 슬픔, 고통에 더해서 이분들만이 갖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죽음의 내용이 상당히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조금 트라우마틱한 그런 외상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별자 분들께서는 종종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기 전에 이제 실종이 되어 있는 그런 기간을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때때로 직접 사망하신 고인을 발견하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외상적 경험으로서 이런 트라우마 증상을 경험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트라우마 증상이라고 한다면 이제 고인의 마지막 모습과 관련된 어떤 이미지나 그때 경험한 신체 감각이 계속 발현되는 그런 증상이 있기도 하고 또 너무 각성 상태가 높아지고 긴장 상태가 높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놀라거나 갑작스럽게 막 화가 난다든지 이런 감정 조절이 어렵고 또 수면이 어려운 그런 증상들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트라우마 증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별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별 슬픔과 고통에 더해서 이런 증상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죽음의 특성상 왜 죽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별자분들이 누가 질문하지 않더라도 왜, 어떻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깊은 죄책감이라든지 분노, 수치심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좀 존재하고 있는 자살 사별에 대한 어떤 사회의 편견 또는 낙인 때문에 이분들이 쉽사리 누군가에게 이런 본인의 어려움을 드러낸다라든지 아니면 받고 싶은 위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살 사별자분들은 깊은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고 많이 외로우시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우울 증상들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는 그 석사 졸업하고 바로 이제 중앙심리보감센터에서 일하면서 자살 유가족분들을 맞아요. 많이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살 사별자에 대해서 어떤 낙인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어떤 낙인들이나 편견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낙인에 대한 연구들은 되어 있는데요. 특히 한국 사회랑 관련된 이런 문화적인 낙인을 조금 생각해 보자면 일단은 한국 사회 자체가 죽음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꺼리는 그런 문화가 좀 있죠. 거기에 더해서 가족끼리 서로 부양하고 돕고 한다라는 이런 가족 중심의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 죽음을 왜 막지 못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자꾸 주변인들에게 묻게 되는 그런 불편한 질문들이 약간, 오고 너 갈 진짜 수 있는. 몰랐어? 네, 너, 몰랐어? 그럴 줄 아니면 몰랐어? 혹시 뭐 그 전에 어떤 증상이 있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주변에 묻게 되거든요. 어떻게 그런 무례한 질문을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빈번하게 그런 질문들이 오고 심지어 장례식에서도 오갔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잔잔하게 의식적이진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어서 사실 자살 사별자 분들께서 특히 유가족 분들께서는 만약에 가족 내에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를 꼭 숨기시거나 장례식도 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은폐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했길래 그쵸. 네 가족이 그렇게 되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또 두 번째로 궁금한 게 모든 자살 사별자는 애도 상담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이 자살 사건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스럽고 혼란스럽고 이 사건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수용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소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어딘가 이분들의 고통을 쏟아낼 곳이 좀 필요해요. 우리 사회에는 뭐 자조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뭐 활발하지 않고 이분들이 찾아갈 곳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때 많이들 상담에 오시거든요. 그리고 좀 그런 쏟아내는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시면 오랫동안 상담이 필요치 않으셔서 단기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갖고 계신 어떤 성격적인 특성이라든지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사랑적 맥락이 굉장히 복잡할 때 그래서 좀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할 때는 장기 상담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개입이 일어난다면은 상담을 그렇게 오래 받지 않아도 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지지 체계가 정말 네. 탄탄하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실 경험, 트라우마 경험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것이 내가 납득 가능한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게 끊임없이 언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담 장면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나의 주변 사람들과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은 그렇게 전문적인 상담 없이도 이런 이야기들 해 나가시면서 이 상실에 대처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올해 주변에 아는 분이 자살을 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네. 친한 분은 아니지만. 근데 내 옆에 자살 사별자가 있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자살 사별을 경험했다라고 할 때 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말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희 사회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사별을 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지 이 애도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사회적으로 논의된 적도 별로 없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죠. 그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도가 이 사람을 너무 걱정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하는 좋은 의도라도 뭔가 이렇게 건네는 말에 나도 모르게 사별자들을 상처 주는 일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지고요. 이게 되게 어려운 이야기기는 한데 왜냐면 모두에게 딱 맞는 위로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의 마음 상태는 어떤지, 혹시 너의 마음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도와줄 건 없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질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감정을 타당화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감정, 그게 뭐 슬픔이든지 분노든지 죄책감이든지 수치심이든지 간에 그 감정이 적절하다라는 거, 당연하다라는 그런 경험이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이해하고 있고 언제든지 너의 말을 들어주고 싶고 너가 좀 더 괜찮아지기 위해서 언제든지 나는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제스처로서 이런 질문 해주는 게 되게 좋고요. 왜냐면 이분이 뭐 사별 시기에 따라서 또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 감정이 굉장히 다르고 원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 필요한 위로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 나 모르잖아요. 심지어 사별자분들도 아무도 질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일단 해주시고 그분이 뭐 오늘 너무 슬프고 펑펑 울고 싶다면 같이 울어주는 거 또는 오늘은 그냥 다 잊고 싶고 그냥 웃고 싶어 하면은 재밌는 데 데려가서 같이 웃는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 또는 나 너무 오늘은 그 사람이 그리워 그 사람 얘기를 많이 하고 싶으면 그 이야기를 같이 충분히 해주는 거 그래서 그분이 정말 경험하고 있는 이 감정을 조금 같이 수용해주고 머물러주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위로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이런 말은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것도 있을까요? 사별자분의 고통이 너무 심해 보여서 빨리 괜찮았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게끔 뭔가를 해라 또는 뭔가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뭐 일이라도 해봐. 가서 운동이라도 해봐. 뭐 이런 뭐뭐 해야지, 뭐뭐 하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조언들, 이런 조언들이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사별자분들로 하여금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이 이해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뭔가 부적절하구나, 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인가 봐 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서 더 입을 다물게 하고 더 고립되게 만드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뭔가 빨리 나아져라 라는 뉘앙스의 말들이 압박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뭔가 사람들이 빨리 극복해야 될 것 같고 빨리 네, 회복해야 네, 될 것 네.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고통은 빨리 회복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고통이고 마땅히 거쳐야 하는 고통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뭔가 빨리 회복해야 돼, 극복해야 돼 라는 어떤 주변의 압박이 있으면 그 과정을 천천히 자신의 속도로 밟아가는 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더 괴로워지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빨리 괜찮아졌으면 하는 사람은 당사자일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자살 사별자 분들 중에도 지금 상태가 도대체 언제 괜찮아지는 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괜찮아지는지, 어떤 단계를 밟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말씀 네. 해주셨는데요. 마치 우리가 슬픔의 단계가 있다. 애도의 어떤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요거 끝나면 이거라는 어떤 고정된 선형의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사실은 애도의 어떤 단계가 있다라는 이론이 존재하긴 하지만 굉장히 옛날 이론이에요. 요즘은 이런 단계로 설명하지 않고 애도의 과정을 마치 순환하는 어떤 흐름의 과정으로서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치 파도가 치듯이 썰물과 밀물이 오듯이 오고 가는 이런 순환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네. 어떤 것들 사이를 오가냐면은 고인, 그리고 고인의 죽음 또는 상실과 관련된 정서와 사고에 매몰되고 거기에 압도될 수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와 그렇지 않고 이 상실한 삶에 이제 다시 재적응하고 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적응하는 상태, 좀 괜찮아지는 상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별 초기에서 한 수개월까지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치 폭풍 치듯이 격렬하게 왔다 갔다 하고 조금 더 안 괜찮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건강한 애도를 해 나가시면은 조금 더 잔잔한 파도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네. 조금 더 괜찮고 이 상실한 삶에 적응하는 그 상태에 조금 더 오래 머물게 되는 그런 형태로 네. 순환하듯이 흘러가듯이 이런 네. 과정을 거친다라는 게 요즘의 이론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파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이 힘든 파도의 순간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 딱 어떻게 해야지 괜찮아진다 네, 이런 네. 공식이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네. 사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어. 막 분노가 치밀 땐 이렇게 하시라, 죄책감이 너무 압도될 땐 이렇게 네, 하시라라고 네.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네. 사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 이분들은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이 마땅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겪어야만 하는 것이다. 네. 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땅히 다들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감정의 타당화와 일반화가 굉장히 네.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런 감정이 막 밀물처럼 막 몰려들 때에는 또 왔구나, 얘가 또 왔구나, 이 감정이 들 수밖에 없지. 다만 여기 압도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감정의 파도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스스로 질문하고 그때 나에게 필요한 걸 하시면 됩니다. 내가 펑펑 울어야 될 것 같아요. 펑펑 우시고요. 조금 피하고 회피해야 될 것 같으면 잠깐 회피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또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쏟아내고 싶으면 전문가나 자조 모임이나 아니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주변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런 충격적인 상실을 경험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내가 믿고 있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믿음들이 흔들리는 굉장히 카오스와 같은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럴 때 내가 다시 나의 삶을 통합하고 좀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이야기하는 거, 언어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어화하기 위해서는 대화도 좋고요. 네. 글로 쓰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내 머릿속에 뒤죽박죽 혼란스러운 이것을 밖으로 꺼내고 다시 읽고 듣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조금 끌어안고 납득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되면서 조금씩 상실된 이 삶에 다시 살아가실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거를 심리학적 용어로 인지 재구성화라고 합니다. 의미 재구성화. 이런 작업을 꼭 거치셔야지 건강한 애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가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 이미 일어난 사건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게 무슨 차이가 있어? 이게 왜 회복에 도움이 돼? 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픈데 네, 또 네. 꺼내서 네, 이야기하는 네.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꼭 뭐 자살 사별이 아니더라도 네. 또 힘든 일을 겪으셨던 분들, 트라우마 경험 있으셨던 분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상담에 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상처가 나면 빨리 우리가 덮고 어떻게든지 이 진물과 피를 멈춰서 얘를 아물게 해야겠다라는 거에 되게 사로잡히기 쉬운데 사실은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려면 상처를 벌리고 곪은 것을 긁어내고 통풍시키고 충분히 진물과 피를 흘린 다음에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의 상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른 봉합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드러내고 보여주고 얘가 지금 어디가 어떻게 다쳤나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마음의 일도.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는 감정과 생각과 기억이 막 얽히면서 혼란스럽게 특히 감정이 되게 격할수록 이런 것들이 혼란스럽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진짜 맞을까? 진짜 일어난 일이 맞나? 하는 순간들도 막 오면서 아주 복잡하게 그러다 보면 사고가 조금 왜곡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와 앉아서 대화를 하면서 내가 한 이야기를 다시 들으면서 정리하고 또는 글로 쓰면서 내가 한 이야기, 내가 써놓은 이 이야기를 눈으로 보면서 또 다시 정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은 왜곡되지 않은 조금 더 적응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게 되고 정서 처리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야기되어야 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저도 상담 받으면서 입 밖으로 꺼내면서 정리되는 것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말하고 나니까 이 생각이 너무 과하다라고 알아차리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경험이 생각하는 경험이랑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체험해봐야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자살 사별을 겪으신 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짰는데 사실 그 방법에서 건강한 애도라고 표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네. 회복이나 극복이란 단어가 아니라 건강한 애도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애도는 평생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특히 네. 나랑 가까운 친밀한 내가 정말 네. 아끼고 사랑했던 네. 그리고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감정의 깊이가 깊은 대상을 사별하는 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들이 흔들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참담한 일이에요. 이런 아픔을 내가 뭔가 극복해서 회복해서 내가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린다라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상실했지만 여전히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실한 삶을 다시 재적응해서 살아가는 그게 이제 건강한 애도거든요. 근데 이 극복, 회복이란 단어를 쓰면 마치 원상복귀해야 되는 것 같은 예전처럼 돌아가야 될 것 같고 이거를 내가 경험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은 이런 압박을 줄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좀 심어주기 때문에 저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걸 좀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어떤 일들은 일어났을 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재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애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네, 더 맞습니다. 맞다. 네. 저도 주변에 이제 자살 사별을 겪은 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생기잖아요. 네네. 그때 어디를 어떻게 안내해야 되고, 뭐 어떤 기관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딱 바로 소개해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네네. 혹시 소개해주고 싶은 뭐 기관이나 일단 애도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상담센터가 굉장히 소수기는 네, 네. 해요. 그렇지만 이제 검색해보면 네. 어떤 센터다라고 말하기는 제가 참 어렵지만 네. 그런 곳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나랑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그 감정을 조금 공유하고 네. 여러 가지 정보들, 네. 유가족들 또는 사별자분들께서 서로 필요한 정보를 이제 얻고 싶은 경우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민간단체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줄여서 미고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민간 단체예요. 자살 유가족분들을 위한 민간 단체이고 자조 모임을 이제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오프라인으로
이제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소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살유가족 자조 모임이 있어요. 자작나무라는 게 있고, 또 근데 이 자작나무도 그렇고 미고사도 그렇고 약간 수도권 중심의 이런 이벤트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방에서 좀 참여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조 모임 좀 이렇게 정리가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 검색해 보시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조 모임 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런 큰 일을 겪게 되면 특히 종교인이신 분들은 종교적인 어떤 혼란이 오실 수 있거든요. 종교적인 질문도 되게 많아지시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한마음 한몸 또는 라이프 오프라는 기독교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단체이기도 하고 개신교 단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미사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자살사별을 경험하신 분들을 위한 모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교적인 고민이 크신 분들은 이런 단체에 찾아가 보셔도 돼요. 그리고 작년에는 그 한국자살유족협회가 출범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그 창립총회가 열리기도 했거든요. 이 협회는 자살 유가족분들이 조직을 해서 자살 유가족 지원이라든지 권익 옹호를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찾아보시면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어떤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또는 위로를 받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는 제가 운영하는 네. 메리골드 같은 민간 단체들을 찾아보셔도 네. 좋고요. 메리골드에서는 좀 어떤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메리골드는요, 자조 모임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애도 문화 운동을 위한 어떤 이벤트들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저희가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예술가 학술 그리고 대중들이 참여하는 그런 애도 문화 확산을 위한 어떤 이벤트가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매년 우리가 그런 것들을 프로젝트로 하고 있어요. 메리골드가 되게 믿을 만한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맞습니다. 애도 전문 상담 기관이라는 점에서 저도 너무 믿고 이런 기관이 한국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자살 사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참 살면서 느낀 게 삶의 비극이라는 게 랜덤으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아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뭐 인생의 벌로서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이 흩뿌린 어떤 비극에 내가 랜덤으로 맞는다는 느낌? 근데 어떤 비극도 나 혼자 겪진 않더라고요. 자살 사별이라는 것도 정말 나만 겪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맞아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뭐 자살률 네, 1위다 네. 이런 수식어를 갖게 된 지 10년도 훨씬 넘은 이야기죠. 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시나요? 네, 네. 근데 그럼 그분들의 가족은? 그분들의 친구와 연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분들이 드러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네. 그렇게 우리 사회에서 이 자살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고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앞으로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도 우리 함께 이야기했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고통을 타당화하고 나의 경험이 이상한 것이 아니구나를 확인하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고 저는 모든 비극은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혼자서 극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신 그런 힘든 상황에 계시다면은 정말 다양한 단체들이 있으니까 한번 연락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서방님 말씀에 되게 동의를 하는데요. 물론 이 사별의 고통이라는 게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고통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곁에서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사별자 본인이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는, 누가 덜어줄 수도 없고 대신해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적인 고통이 이렇게 깊이 오래가는 경우를 보면 결국은 주변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함께 이 고통을 좀 품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는 그런 사회적인 공간과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깊이 오래 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메리골드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함께 자살 사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고통을 함께 목격하고 공감하는 일이 우리 다 같이 힘들어지고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함께 이야기하고 슬퍼했을 때
울고 웃으면서 그 안에서 나 혼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긍정적인 희망을 발견한다라는 걸 제가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런 애도 문화 운동이라든지 함께 자살 사별에 대해서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메리볼드와 마인드웍스 정보는 더보기란에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